네,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최대 의석을 가진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종로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오늘 지역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게 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선거 벌써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좀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실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거리 나가시면 얼마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후보들도 그 분점을 감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유권자들은 이제 선거 공보물 각 가정마다 좀 받아보셨습니까? 네. 선거 하나보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제 차분하죠. 과거의 어떤 선거 운동의 모습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이 어렵죠.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얼굴도 알리기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후보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인물 검증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부분은 정당들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례 후보를 안 내가지고 TV 토론이 지금 방송국들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본인들은 또 알릴 기회도 잃은 것이고, 예. 또 우리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나 다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부위원장님. 어쨌든 중앙당 전국적 이슈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보물을 아마 이제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보물을 좀 더 꼼꼼히 보시는 것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고, 어쨌든 대면 유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보물 위주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SNS는 아마 또 많이 또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SNS는 사실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공보물을 어쨌든 선관위에서 검증한 후에 보내는 거라서 공보물 위주 또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야의 선거 전략도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선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파지티브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파지티브라 그래도 사실 위기 극복의 문제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흠집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는 협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이라든가 경제 활력 불어넣는 거,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지역별로 또 아무래도 지역 개발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슈들을 부각하는 일종의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파지티브한 캠페인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이제 정권 심판, 경제 실패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캠페인 전략, 즉 이 네거티브 캠페인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은 사실 유권자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여쭤보려고 어느 쪽이 잘 먹히고 있는지 부위원장님. 네거티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헐뜯는 이런 소위 네거티브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건 아니고 미래를 판단하려면 과거를 봐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펼쳐왔던 정책을 보자는 거죠. 그 정책을 평가하자. 이제 지금 정권의 4년차 선거고 현 정권 하에서는 선거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이전에 펼쳤던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민이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삼자는 게 저희 한국 미래통합당의 방침이고요. 예. 또 올바른 걸 갖고.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자. 또 현재 국난 극복에 치중하자라는 의미인데,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야당과 여당이 크게 정책적으로 차이나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기존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하자 말자 이것 이외에는 사실은 국난 극복에 대한 여야의 차이는 없고, 앞으로 경제 정책을 그러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그걸 보려면 미래를 보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 기회를 반드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통합당의 기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서 머무르면 그게 네거티브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포지티브로 가려면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이게 대안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100조의 어떤 이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사실 정부가 100조 얘기 이미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조가 기본적으로 예산돼 있는 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편성이 이미 된 거는 항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추경을 해서 새로 이제 추가적인 돈을 유입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든 좀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 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안 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것이 안 됐다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국가 감염병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100조 세출 구조 조정하자는 부분은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건 사실 어렵지만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위 아껴 쓰자는 겁니다. 세출 구조 조정해가지고 감염병에 의해서 어려워진 이 현재 시국에서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돈을 주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타겟팅해서 주자는 것이지 현재 같이 뭐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이렇게 기준에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주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차라리 주려면 다 주자. 금액이 좀 작더라도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현재 국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계시지만 실제 이것이 재분배인지 아니면 진짜 긴급 생계 지원금인지 애매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연장선상인데 뭐 또 통상 선거라면 인물, 뭐 전략, 구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 가고 있는지 각 당에서 매일 뭐 몇 시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각 당이 분석하는 어떤 판세랄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 쪽에서는? 현재는 이제 코로나 국면인데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직업 공무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하고 상당히 잘했죠. 정부도 사실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결단 측면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 늦었죠.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해외 유입 부분도 좀 늦게 했고, 그다음에 2주간 격리, 해외 유입자에 대한 그 제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결단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국난 국면에서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조차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이것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투표율로 지지율로 또 옮겨갈까봐 이제 야당에서는 사실상 걱정인 것이고요. 현재까지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 여당의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실은 독주한다는 거죠. 협정의 상대, 협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독주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독주할 것이다. 예. 이런 걱정 때문에 견제 세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번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될까 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거죠.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봤더니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수도권하고요. PK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왜 생각보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 가면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냐 미래통합당이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선거는 그동안에 민주당과 청와대, 즉 여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당 중에 어느 당을 선택할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 이런 부분도 있고 말실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니네는 대안 제시 능력이 있냐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적극적 평가가 원래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어느 당이 더 낫냐의 평가가 아니고 이 정당과 여당이 청와대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여당과 청와대가 눈치 보는 건 오로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표심이 선거로 나와서 그것이 의석수로 반영이 돼야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노선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아직까지는 어렵다. 예, 이렇게 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지 않으더라도 수도권과 PK 지역이 중요하긴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2016년 선거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단 1석으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123, 122. 그러니까 지금도 각 당이 130석들을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 언저리에서 이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
PK 지역도 중요하죠. PK 지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가 결국엔 이제 이번 선거의 승리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호남이 2016년 선거에서는 거의 국민의당이 휩쓸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느냐. 그것이 기존의 123에서 호남이 없던 상황에서 12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PK 지역에서 얼마나 빠지느냐. 수도권의 문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과반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 과학적 근거가 뭐냐면 말씀하신 건 호남 28석 중에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23석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20석 이상을 이제 올린다는 거고 그럼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10석을 얻었어요. 그럼 130석이 됩니다. 여기다 비례대표도 국민의당이 이제 사실은 선전하시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이전만큼 득표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례에서 또 떨어져 나갔던 표가 오게 되면 20석만 얻게 되면 비례대표에서 사실은 15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권 견제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도면을 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2016년에 갔을 때도 그때 우리가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몇 석이 누가 이기느냐. 네, 그렇죠. 저도 거의 다 틀렸어요. 다 뒤집어졌죠. 새누리당이 거의 한 200석 근처까지 180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실 뭐 이번 금요일부터는 당장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은 이미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실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분들은 싫다 좋다 이런 그 어떤 표심이 좀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선거 본질, 이번 선거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 표심으로 작용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봅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맞는데 이 부동층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야당에 대한 표를 주기에는 아직은 좀 미심쩍고 그렇다고 여당을 지지하기에도 기존의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마음이 안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부동으로 계시지만 결국은 선거의 본질상 아마 야당 쪽으로 표심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황교안 후보와 또 이낙연 후보가 첫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에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겠죠. 주말에 나왔던 그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겠다 이야기.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낙연 후보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 소모적인 거 하지 말고 협력해서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낙연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협력적으로 치르고 그걸 통해서 코로나19를 좀 종식시키는 것에 힘을 모으자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피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생, 경제 활력 어떻게 하면 불어넣어줄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뭐 경제 실패 부분 부각시키고 정권 심판 얘기 그리고 견제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오늘도 경기도에 그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여유에서 그러는 건지 황교안 대표는 일단 종로 쪽에 집중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곳도 가서 지원 유세를 많이 하던데 그런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이제 그 총선 이후의 구도도 생각하시겠죠. 대권 행보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지지를 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당내 위상이 높아지겠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아마 공박은 제 생각에는 그 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낙연 후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강남갑에 있는 김성근 후보도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물론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 차원이시겠지만 기존에 총리 시절에 그걸 묵인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럼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 소신과 달리
그 당시에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아마 공박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예. 이낙연 총리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저는 사실은 선거 구도상 굉장히 그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대당을 놓고 보면 호감도가 민주당이 더 높아요. 한국당에 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호감도 낮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이런 감성적인 언어를 끄집어낸 것은 그런 호감도의 선거 구도를 좀 만들고 싶으신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례정당들 간의 승부일 겁니다. 거대 양당에서는 비례정당이야 뭐 당연히 이강 구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비례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주목되는 정당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 원했던 거는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 모습이 나와주길 바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구도. 그런데 지역은 이미 이제 완전히 양강 구도로 된 것이고요. 그것을 또 비례 영역까지 또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성 정당을 갖다가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더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은 지역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3% 그게 있기 때문에 예. 한 두세 개 정당들은 거기서 의석을 확보할 텐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0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국민의당이 그때 비례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가져갔어요.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투표 욕구에 그 정도의 어떤 다당제적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몇 표를 받겠지만 의석을 예. 받겠지만 어느 정도를 저는 양당의 어떤 구조적 틀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견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둘 간의 표 분산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플러스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겠다. 양당이 구도를 만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이 대화에서 빠져나가면서 이게 화면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는 장면에서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항상 파이가 그렇게 쉽게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지지층 내에서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것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후순위를 자당이 추천한 인물들로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잘못하면 즉 열린민주당이 약진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낙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들이 지금 양당 사이의 어떤 갈등을 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공보물을 보니까 그 대통령의 성함을 적어놨더라고요. 예.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공보물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떨어졌던 아마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지지율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일단은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보고 그래서 국회의장을 확보한다고 치고 그러면 별도의 이제 친여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정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냐 여부가 사실은 비례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내에서는 비례정당 후보가 사실 미래한국당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몇몇 개 정당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지금 새를 가시하고 있는 건 미래한국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걱정 없이 그냥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사실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 자체가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쪽은 두 개 정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비례 그 정당들이 어느 쪽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21대 국회 원구성 및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 추천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비례정당들의 선거운동이 꼼수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이거 미리 좀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이러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누가 봐도 지금 예.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조금 수동적이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 버스도 그렇고 점퍼도 그렇고 뭔가 좀 선명하게 색깔은 같은데 뭐 예컨대 되는데 뭐 기호는 같으면 안 된다, 달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국민들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고 엄중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선관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상황이 보통의 상황이라 그러면 뭐 이틀 하고 하루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시간을 해서 거리를 두고 하고 싶어하는 게 유권자들의 욕심 있는 마음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한 사흘로 늘린다거나 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전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길어서 전자개표식을 못 한다. 한국 굉장히 사실 기술 좋은 나라거든요. 이거 조금만 계산해가지고 먼저 예측하면 충분히 이런 기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 선관위가 좀 선제적으로 좀 역할 좀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선거지도 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정당들이 나왔고 하면은 미리 어떤 케이스를 상정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평가 위주, 선제적인 행정지도가 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는 아예 이제 어려운 겁니까? 지금 뭐 가능은 하죠. 투표용지 오늘 인쇄 들어간 네, 거 인쇄되면 이제 그 이후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뿐이지 가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이 상당 부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 흥덕 같은 데는 이미 됐죠. 그래서 그 부분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단일화의 의미가 큰 지역이 별로 없어요. 예, 예. 1, 2끼리의 단일화이거나 또는 예. 3, 4위끼리의 단일화인데 굉장히 단일화해도 이기기 어렵거나 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유인이 크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개명대 교수, 윤계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